구독, 좋아요.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약 4개월 만에 지금 재구속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중간중간에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이런 것도 알려지고 있는데 구속영장 결과 문제하고 쟁점이 어떤 부분이 됐을 것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주거가 부정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도주 우려가 있거나 무엇보다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이 된다라고 본 것 같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증거 인멸의 우려는 있다. 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중대한 혐의 아니겠습니까? 내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요번에 영장 나왔을 때는 그때 그 혐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범죄이긴 하지만 결국은 내란과 연결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내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혐의를 인정을 하면 그럼 증거 인멸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없겠는데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계속 나는 혐의가 없다라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증거를 이렇게 조작하거나 인멸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추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런데 이제 특검 측에서 뭘 주장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같은 것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제출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경호처의 처장은 박종준 전 처장이었는데 이제 그분 말고 더 실세라고 불리워졌던 김성훈 차장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 기사를 보면 김성훈 차장부터 말이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강의구 실장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구 실장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할 때 그때 일반직으로 해가지고 쭉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부속실장 같은 역할을 해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의구 실장조차도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그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범죄 중대성 문제가 좀 인정된 거고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이제 서버 기록 관련된 부분하고 강의구 실장, 부속실장,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대통령께서 구속되면 한 20일 정도 일단 구속이 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너무 빨라지면은 조금 그럴 수 있는 게 네. 왜냐하면 구속이든 뭐든 그 궁극적인 목표는 형사 처벌하는 거고요. 검사 입장에서는 네. 특검도 검사라고 치고 그런데 그 처벌을 받게 하려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기소는 특히 이제 피의자가 구속이 되면은 그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기소를 해야 돼요, 검찰에서. 그래서 그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구속이 취소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그 조은석 특검이 지난번에 서울 검찰에서 그 날짜 계산도 잘못해가지고 급하게 기소하느라고 결국은 구속 취소까지 됐으니까 이번에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고 그렇게 여유 있게 수사한 다음에 준비가 다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영장 치고 그 이후에 보강 수사해서 이제 기소를 갖다가
할 것으로 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구속 기소 금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재판도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월요일 정도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재판을 하냐면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하는 거거든요. 네. 그 구속 상태라고 하면 6개월 내에 1심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6개월 이내에 그게 나올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일주일에 뭐 4번도 재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또 이제 그 발생이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지금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 8월이나 뭐 그 정도부터는 윤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3번, 4번씩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제 재판 과정도 지금 구속된 상태가 되면 불구속과 다르게 재판도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방어권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거의 매일 그럼 재판을 하게 되면 방어권 문제가 그게 보장이 됩니까? 뭐 그거야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그 할 이야기인데 네. 뭐 근데 방어권보다도 오히려 검찰의 공격권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럼 내란 특검이 이후에 조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외환죄 이야기도 하던데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외환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가? 외환죄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적국과 합세해서 적국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게 그게 외환죄거든요. 우리나라 형법에 그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계엄한 게 그게 내란이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정권에서는 그 대통령일 때는 북한과의 관계가 나빴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북한을 압박을 했고 북한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그 뭐 남한하고는 더 이상 동포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 외환죄가 성립이 되려고 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한 김정은과 어떤 짝짝꿍이 있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환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의 그 에드블런처럼 그렇게 그 띄운 것이지 이거 가지고 무슨 뭐 기소까지 할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데 그런데 또 특검이 어떻게 그 구성을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내란 특검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대통령을 일단 구속을 시키고 추가 이제 보강 수사와 함께 위완죄 관련된 위완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진척시킬 텐데 그 실제적으로 위완죄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그 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좀 주제 외에 다른 주제들이 좀 있어서 이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천혜성 전 통일부 장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 이종석 그 국정원장 특보로 임명이 됐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예, 통일부 차관이었던 사람이 국정원 특보로 임명됐다. 일단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가요? 일단 대북 관계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천혜성 전 차관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그 사법시험 보지 않고 행정고시 봐가지고 재학 중에 행정고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재학 중 그 시험 합격한 굉장히 엘리트 뭐 공무원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조금 독특하게 그 정도 이렇게 뛰어나면 뭐 내 그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국무조정실이나 이렇게 힘 있고 좀 폼나는 그런 부서로 많이 가는데 천혜성 전 차관은 그 행정고시 붙고 사무관 수습 떼자마자 통일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사무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관까지 문재인 정권 때 차관까지 올라갔던 그야말로 그 찐 통일부 그 출신 공무원인데 그런데 그 통일부에 있을 때 계속 뭐가 많이 있었냐면은 87년부터 통일부에 들어갔었으니까 그 사이에 뭐 남북 정상회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천혜성 전 차관이 그 국정원의 특보 국정원장 특보로 그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이재명 정권의 국정원이 북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그런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마 남북 대화 채널을 지금 다시 살리는데 복원시켜서 남북 대화 창구 여기에 이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접촉 이 부분을 지금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한다는 의미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종석 그 국정원장이 사실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자주파 굉장히 매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또 상당한 그런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이종석 국정원장의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 브레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남북 대화 채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다. 근데 김정은이 지난번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를 했잖아요. 국가 네네. 노선으로 아예. 네. 그러면 사실은 남북 관계의 채널이라 이런 것도 다 창이 닫혔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뭐 민족적 차원의 어떤 대화 채널 다시 복원하자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북한이 나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북한이 윤석열 정권 때는요 그 평양에 있던 통일탑까지 그거 뭐 한 몇백억 들여서 그 지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그냥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남북 연락사무소요? 아니 연락사무소 말고 예. 그 상징적으로 평양 남쪽에다가 예. 아주 큰 탑을 만들었어요. 탑. 조형물. 예, 예. 그걸 아예 그냥 부셔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북한이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앞으로 통일 이야기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통일은 아예 그 사전에서 없애겠다. 뭐 동포 이런 말도 없애겠다. 그렇게까지 김정은이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김정은의 본심이었는지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적개심의 그 표현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그 김정은 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책을 갖다가 쓴다라고 하면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채널이 열릴 수도 있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는 북한한테 실질적으로 이용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뺨 맞은 그러한 꼴이 한두 번이었는가. 우리가 돈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돈 가지고 핵 개발하고 그 돈 가지고 뭐 미사일 개발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우리나라 공무원 뭐 화염 방사하고 이렇게 살해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발 그런 일을 우리 국민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북한과의 관계를 그 경솔하게 하면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을 정도로 그 뭐 100억이라고 한 돈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건 기정사실이 되어 버린 거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북 제재 얻어맞으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호 관세만으로도 25%, 품목별 관세가 자동차 25%, 그 다음에 철강 50%. 이제 반도체도 좀 있으면 품목별 관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호 관세에다가 품목별 관세까지 합치게 되면 그러면 자동차는 50%, 철강은 75%예요. 그러면은 수출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반도체는 얼마가 나올지 지금 가늠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인데 뭐 트럼프가 뭐 좋아가지고 트럼프를 뭐 지지해서 우리가 트럼프 눈치를 봅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전 세계가 미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 권력 앞에서 숨죽이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슨 대북 관련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문제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국정원장 특보로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이 임명됐다는 걸 중심으로 먼저 살펴봤는데 근데 다른 인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네네. 최근에 이제 경문협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고 하죠. 경문협 신임 이사장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었잖아요. 네네. 임종석 이사 친임 이사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문협은 그동안 지속해왔던 지식재산권 협력을 확장하고 새로이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다가 연내 평양 방문을 희망한다 이런 의사도
밝혔는데 향후 요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이미 이제 경무접은 지자체 한 30곳하고 이렇게 남북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임종석이 뭔가 나서서 남북 간의 관계를 틀려고 하는 민간 창구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예측하세요? 글쎄요, 전 두 가지로 읽히는데요. 첫 번째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죠.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떠한 그 룸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컨대 뭐 장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뭐 김경수 그 전 도지사처럼 어떠한 특별한 뭐 특유의 무슨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지난번 총선 때도 이재명 대표하고 그 각을 세웠던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게 이번 정부에서는 뭐 주어지는 지위가 없기 때문에 경무협으로 그 복귀한 건가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무협으로 저렇게 그 액션을 갖다 취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미국이 굉장히 그 문제가 그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은요 누구를 생각하느냐 중국만 생각해요. 지금 세계 패권을 놓고 중국이 미국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그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가 북한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북한을 통해서 중국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럴 때에는요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북한이 앞서 이제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을 이미 국가 노선으로 표방한 상황에서 정권 차원의 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을 여는 것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여러 가지 김정은이 직접 공개적으로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 차원의 사실은 대화 채널이나 남북 경협이나 이런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건 북한에서도 상당히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 그렇게 민간 어떤 회사가 예. 북한하고 한다. 그 회사 망합니다. 대북 제재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변호사 할 때 예컨대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 중에 예. 아주 그냥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란하고 어떤 거래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괜히 의심받으면 자기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유망하고 그 다음에 이란으로부터 이걸 갖다 딱 터놓으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매출이 몇 배가 뛸 수 있는데도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무슨 뭐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하청적인 그러한 일을 갖다가 했다가 돈 떼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물며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은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취임할 때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그랬었어요. 취임하고 뭐 한 달 만인가 얼마 만에.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있습니까? 끝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북한이라고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뭐 3만 명인가 뭐 몇만 명인가 지금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1인당 뭐 2,000달러 한 뭐 200만 원 또는 2,300만 원 정도 그렇게 그 돈을 갖다 받는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푸틴이 이걸 갖다 고개 숙이고 그 자기 말 듣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청년들이 아니라 북한 청년들 데려다가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 계속하겠다 이런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저런 관계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힘이 좀 빠지고 레임도 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창 이제 트럼프 취임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벌써부터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천혜성 전 장관 차관의 국정원장 특보 그리고 임종석 문제 좀 먼저 살펴봤고요. 자, 장관 후보자 문제로 한번 넘어가고 했습니다. 일부에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다뤘는데 이번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문제를 안 다룹니다.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주요한 단체가 한번 좀 나섰네요. 과거에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했던 전국 교수단체 그리고 학술단체 14곳의 연합체 조직이 있죠.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이번에 이진숙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을 검증을 했어요. 연구 윤리에 심각하게 어긋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고 14일에 그 관련된 상세한 내용의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 이런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자진 사퇴 이걸 요구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지금 이진숙 이 논문 문제 어떤 정도라고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뭐 그 이진숙 그 후보자가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대가 진짜 10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10개가 아니라 1000개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뭐 그렇게 물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게 될 것인가? 어쨌든 뭐 진짜 하버드를 뺨치는 그러한 그 세계적인 대학을 하나라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고사하고 본인이 그 표절한 논문이 10개가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글이니까 비문 그러니까 제대로 문법에 맞지 않은 그러한 문장도 있는데 그런 문장이 그대로 베껴진 것도 있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더 한심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그 이진숙 후보자가 세계적인 권위자의 논문을 표절했다 그러면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영어나 뭐 일본어나 저 일본에서 그 유학하셨으니까 그러한 논문을 그 표절했다라고 하면 아예 그래 그럼 번역으로서라도 가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표절 당한 논문이 누구의 논문이냐? 석사학위 논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사를 쓴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 제자들이죠. 주로. 그 석사학위 받는 사람들이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뭐 한 20대 중반이면 빠른 사람들은 석사학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린 학생들의 어린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겠는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진숙 후보자가 1960년생이에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79학번이란 이야기예요. 음. 그런데 대학을 어디 나왔냐면 충남대 나왔어요. 충남대 건축공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학 가가지고 그 일본으로 유학 가서 동경공과대학이 있어요. 그건 동경대는 아닌데 동경공과대학이 동경대 공대만큼 아주 그 뛰어난 훌륭한 그런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교인 충남대 그 건축공학과에 교수로 부임하는데 그 교수로 부임한 게 몇 년도냐면 1989년도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교수는요,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에 있어서는 거의 여신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야 우리 충남대 나왔는데 그 일본에서 동경공대에서 박사도 받고 교수가 됐는데 모교 교수가 됐는데 30살도 되기 전에 29살에 그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1989년이면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25에서 1985를 갖다 빼면 뭐가 됩니까? 36이 되잖아요. 야. 일제 강점 기간만큼 지금 충남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남대 교수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충남대 건축공학과 당연히 학과장 했고 당연히 공대 학장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에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인데 저를 그 이진숙 교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어이구 정 선생 뭐 그러면서 뭐 그 당신 저기 석사학위 논문 언제 써? 뭐 이번에 빨리 쓰겠습니다. 다 썼어? 예, 다 썼습니다. 가져와봐.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여기다가 내가 이름 붙여가지고 발표한다. 그러면은 속으로야 어떻게 내 석사학위 논문을 그 마음대로 그래도 내가 머리를 갖다 그냥 막 동여매면서 그냥 밤잠 안 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애써가지고 한자 쓴 논문인데 그거를 교수가 쓱 낚아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석사 논문이라고 하지만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것이라고 저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소리도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 이진숙 교수는 그 모교에서 89년부터
그 교수를 갖다 하신 분이고 공대 학장 넘어서서 우리 학교의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반발을 갖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거는요 단순히 표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갑질이고요. 울트라 갑질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뭐 열정페이 그랬지만 그 열정페이 한 것도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지적인 결과물을 저런 식으로 그 도둑질하게 가는 그게 말이 되겠는가? 저런 분이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고 부총리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요 저기 이진숙 후보자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 이제 특히 인사청문회하고 그러면요 더 뭐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냥 그렇게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냥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그게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논문 표절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조기 지금 자녀 조기 유학 문제도 좀 지금 터졌어요. 법령 위반이 되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됐네요. 네네. 저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뭐 6.25 직후나 뭐 그럴 때 애들 학교 안 보냈어요. 예. 그래서 옛날로 치면 국민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그것만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공장 가가지고 돈 벌어 와라. 그 다음에 어디 뭐 남의 집 가서 식모해라. 그랬던 부모들도 옛날엔 많았단 말이에요. 70년대까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네. 그래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독립해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 교육법의 취지인데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뭐 중학교를 갖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진숙 후보자의 딸들이 뭐 중학교만 졸업했습니까? 아니에요. 박사학위까지 받았고요. 지금 포스닥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등 교육을 한국에서 받든 아니면 미국에서 받든 어디에서 받든지 간에 그거는 부모가 더군다나 뭐 이렇게 두 분 다 부부가 다 대학 교수던데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좋은 교육을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교육법을 위반했다. 뭐 이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법이 제대로 돌아가거나 있습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진숙 후보자는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새끼를 갖다가 한국에서 교육 못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불만 많습니다. 저도 만약에 뭐 재벌같이 돈 많거나 여유가 있었으면 우리 애들 뭐 미국 유학도 보내고 저기 뭐 영국 유학도 보내고 하다못해 일본 유학이라도 보냈겠지.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안 되니까 그냥 꾸역꾸역 학원이나 다녀라. 그러면서 우리 애들 뭐 큰 애는 삼수하고 작은 애 재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뭐 여유가 됐나 보죠. 뭐 그 건축공학과 교수하면서 남편이랑 부부가 이렇게 대학 교수하면서 딸들을 조기 유학시킬 정도 여유가 됐었던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나라 교육을 그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본인이 대학 교수고 남편도 대학 교수인데 우리나라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애들을 다 미국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슨 뭐 교수하고 그런 건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는가? 저는 그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분이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면은 저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서 이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소문이 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명도 뭐 장관 후보자 낙오시키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공식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제 공개적으로는 이진숙 지금 후보자 관련해서 옹호하고 있는데 조국당 포함해서 좌파 단체들은 이준숙을 지금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14개 단체 연합단체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소개되면서 MB 정부 때 4대강 관련된 무슨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도 했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원래 이쪽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공세가 강화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뭐 그 정파가 어떨지 또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바뀔 수도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버들나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남자의 마음도 갈 때인데 여자의 마음도 뭐 갈 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진숙 후보자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네. 누구냐? 좌파 단체냐 우파 단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이진숙 후보자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충남대 교수님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충남대에서 36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반 좌파 단체가 뭐 알겠습니까? 이진숙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뭐 그냥 뭐 구글링 같은 거 해가지고 아 뭐 이명박 때 뭘 했네, 뭐 누구 때 뭐 했네, 뭐 이런 정도 찾아냈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충남대 그 교수, 교직원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진숙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제일 잘 알 텐데 그런데 충남대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충남대 총장 할 때도 문제가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객관적으로는 사실 낙마하려면 벌써 낙마했었어야죠. 왜냐하면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주로 교수들이 많이 이렇게 그 임명이 됐는데 표절 조그만한 표절이 있었어도 다 낙마했던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 정도 표절은 진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표절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끝까지 이진숙 후보자를 교육부 총리로 임명할 것이다. 단 한 명도 그 탈락시킨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법적 제도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그때 이제 지금 정부의 지금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인사로 작용할 것은 100% 확실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자, 2부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문제부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문제,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 자격 여부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